지난 이야기. 일본을 뒤흔든 통나들의 등장. 교토의 쇼군 자리를 차지하라. 일본의 대홍동이 전국시대에 막이 올랐다. 일본사 유명한 쇼군이 등장하는데 8대 쇼군인 요시마사예요. 직책은 쇼군 장군인데 전형적인 파리지행이에요. 취미이자 특기가 정원 가국입니다. 사람은 좋으셨겠네. 네. 꽃꽂이요. 예, 심지어 자기 동생하고 아들하고 내전이 나는 이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1467년에 온인의 난, 한자로 응인의 난인데 이때부터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전국 시대가. 왜냐하면 난 중에 대리인이었던 이 가신들이 권력을 찬다. 그러나 교토로 가는 길은 멀고도 그렇죠. 험하죠. 칼을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는 게, 이렇게 뽑는 게 이제 카타나죠. 이렇게 보면 네, 카타나. 근데 중앙에 심금이란 걸 박았대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경도가 단단한 다른 재질의 쇠를 한 번 더 대서 약간 철근 콘크리트 예. 구조 같이. 곤돌의 열도 두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칼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마스커스강의 칼 제조법과 일본도의 제조법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좀 오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는 질긴, 부러지지 않게 질긴 쇠가 들어가고 밖에는 경도가 단단한 쇠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는 기술인데 그 원리 자체는 처음 철기가 강철을 만들 때부터 나왔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는 기술이지만 이게 일본도에만 있는 특별한 용법은 아니에요. 이미 저 고대 아시리아 히타이트 애들이 강철검을 만들 때부터 히타이트 그 원리는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이 좋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철, 철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소강을 여러 가지 붙여서 만드는 기술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어낼 때의 재련 기술이 좋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명검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만든 검은 절대 균일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따로 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자 16세기 전쟁에서 진짜 일본도 하고 서양의 뭐 레이피어랑 붙었다. 보편성이 누가 더 좋을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칼이 더 좋은 거냐라고 뭐 승부를 낼 거냐. 네. 아니면 너 제일 좋은 거 갖고 와봐. 우리 제일 좋은 거 갖고 와봐. 최고의 명검. 이게 기술의 승부냐. 그거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가 최강이냐는 부분은 문제가 많아요. 그 교수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어떤 그 제철 기술이나 칼 만드는 기술 이게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이 기술이 백제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제철 기술이 뭐 지금도 최고인데요. 뭐. 왜냐하면 뛰어난 도검이라는 게 뛰어난 도공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륙으로부터 기술이 전해졌는데 백제에서 건너온 가라카누치라는 대장장이 집단이 있었대요. 이 집단이 일본에 정착하면서 도검 기술을 대단히 발전시켰다고 일본 사람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제철 기술을 받아들인 일본 사람들이 야마토 가누치라는 도공들 집단을 또 새로 만듭니다. 이 도공 집단들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때부터 무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기술은 계속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시대에 오면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본 철광석의 질이 세계 최고냐 아니에요. 오히려 질이 떨어져요. 훨씬 낫죠. 우리나라보다 철광석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본도를 만들 때 그 탄소강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냐? 이거는 뭐 진짜 경연대회 나가면 전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사실 그게 서양이 더 앞서요. 15, 16세기 다마스커스 강이 인도에서 유럽에 들어가면서 유럽에서 이제 우리 백년 전쟁하고 했을 때처럼 그때부터서 야금악 이런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일본만 해도 이게 대장장이 집안의 비법으로 내려오는데 네. 오히려 서양에서는 이게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경쟁적으로 나가면서 산업화 공장제가 산업화돼요. 아 근데 제가 그 척계광이 했던 실제 일본군하고 무지하게 싸워봤던 척계광의 일본도 평가를 할게요. 그렇다고 일본도가 절대 쓸데없거나 허황된 무기는 아니에요. 네. 아시아 사회에 충격을 줬던 무기도 맞거든요. 네. 그럼 우리 만화같이 모든 걸 썰어버려 이러지 말고
일본도가 경기로 어떤 점이 뛰어났던가 그 부분을 냉정하게 말하면 척계광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장검, 그러니까 장도죠. 왜구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 뭐냐면 기자님 말씀대로 대개 군인들이 돌을 썼어요. 네. 근데 모든 도는 한 손으로 해요. 네. 근데 일본 도는 길고 두 손으로 휘둘러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보다 빨라요. 길고 가볍고 빠르고 예리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칼이 기니까 내가 갑옷을 안 입어도 돼. 먼저 베니까. 아, 그 창 같은 것도 나무는 다 잘라버리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하고 붕붕 날르면서 오는데 여기에 당한다. 긴 검을 두 팔로 휘두르니까 반경 4.5m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당시 중국군의 창 길이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쭉 뻗어서 칼을 휘두르면 그 정도까지 멀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보병들의 전투에서는 이게 무슨 공중에 붕붕 나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찌르는데 칼이 창보다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1cm라도 길면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손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무기를 겸용할 수 있다. 조총을 쓰는 애들이 칼을 차고 총을 쏘고 하고 칼을 뽑는다. 그래서 두 개의 무기를 겸용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무기다. 그래서 그 양가창법이라고 있는데 이 양가창법도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가창법의 기술이 뭐냐면 일본 사무라이 도법에도 그거 있어요. 이렇게 찌를 때 보통 이렇게 찌르잖아요. 가끔 무협지 보면 그거 나오는데 창 끝을 잡고 밀어버리는 거. 저것도 그렇게 써요. 가끔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최대한 밀고. 밀어. 그 순간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찌르면 내가 이기고 100% 지가 이기는데도 겁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게 만드는 게 훈련이고 군기고 이것만 하면 됐지. 나는 공중을 나르는 거 원하지 않는다. 뭐 공중에서 두 바퀴 돌면서 휘두르고 아무 쓸데없다. 일본이 그럼 저 남학신을 쓰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길게 찌르려고. 굽이 이렇게 긴 걸로. 예리하죠.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근데 뭐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영웅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에 다이묘들이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워낙 장기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통일이 굉장히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승부를 보고 교토를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군대를 개혁해야 되는데 일단 병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일본의 보병을 아시가루라고 해요. 네. 그 일본 영화 보면 이거 검은 삿갓 같은 거 쓰고 뛰어다니는. 이걸 삿갓을 진가사라고 근데 왜 삿갓을 쓰는 거예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얘네들한테는 투구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삿갓 보면 저거 뭘로 만들었을까 신기하잖아요. 네. 나무는 그렇게 못 깎아요. 나무는 못 깎고 철판을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 원뿔 형태. 철판이 둘러져. 철판을 둘러서 묶은 다음에 그 겉에다가 옷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철판으로 투구 만드는 게 되게 공법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빨리 만든. 자 그러면 군제 개혁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네. 아시가루를 농민한테서 징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농민을 징발해서 얘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라이처럼 오래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돈도 많이 드니까. 네. 짧은 기간에 이 많은 병력을 군대로 만들려면 여기서 우리가 왜 용병을 했느냐가 이유가 또 나오죠. 스위스 용병이나 란츠크네이트랑 똑같이 장창 보병대를 만듭니다. 이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창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왜냐면 막 말씀하셨듯이 몇 센치만 길어도 상대는 죽고 나는 말짱한 상태가 그래서 되니까. 이제 주로 장창 보병이 나오면서 비슷해요. 스위스나 란츠크네이트 비슷하게 장창 보병대가 대열을 나오고. 이루고 네. 지친.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죽는 건 역시 활이에요.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70% 활에 맞아요. 아. 그리고 훈련 안 된 병사들은 어쨌든 거리를 두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 활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일본 장궁이 이제 계속 발달합니다. 장궁이었죠 일본. 그래서 일반 농민을 활을 훈련시켜서 60-70m에서 쏘고 그다음 장창 보병들을 밀고 나가는 이렇게 하면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장창병하고 장창병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키가 큰 사람.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승부가 잘 안 나니까 이렇게 창을 거꾸로 잡고 이렇게 때리는 연습을 해요. 머리 위로. 이걸 연습을. 이거 진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다가 아이코 이렇게 이거 돼요. 약간 검도 아니야?
머리.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강에 연습할 때 강에 허리까지 들어가요. 허리까지 들어가서 강바닥을 계속 내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적 장창병하고 딱 만나면 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딱 들어요. 그래서 야 가서 서로 머리를 때려요. 그래서 버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아야, 아야. 그럼 그냥 때리지 말고 조금 더 가서 찌르면 되잖아. 아 근데 그게 찔러서 이길 것 같은데 얘 찔르면 그 뒤에 있는 열에 있는 애가 와서 또 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소모전이 되니까. 예. 왜냐하면 장창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전력이었대요. 전국시대 때. 그러니까 웬만한 기병들도 뚫기 힘들었고 장창병이 뭐 한 3-4사람 몫을 할 경우도 많았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장창병은 사실 훈련 많이 해야 돼요. 힘도 세야 돼요. 그러면 장창병에게는 찔려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는 건가요? 장창병끼리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온 이 다이묘들이 이렇게 군제 개혁을 다 성공해내서 전투를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린 전투가 이쯤 된 군대를 전투를 이제 얘기하는 전국 거예요. 시대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군제 개혁까지가 된 후에 예, 그래서 이제 용호상박의 전투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비단 뭐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반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도 야 얘랑 싸우면 누가 누가 이길까? 이기냐? 이게 진짜 제일 재밌으면서도 제일 궁금하지. 왜 항상 그게 궁금한지. 그럼요. 사실 저희 도쿠멘터리 전쟁사 그 댓글을 봐도 아 근데 박사님 이쪽이랑 이쪽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 정예병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뭐 그죠, 싸움 누가 그죠. 이겨요? 이런 느낌. 제발 그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박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렇죠. 질문이기도 한데 아예 그냥 대놓고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라이벌 매치인데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인물 2명이 나옵니다. 이 신겐하고 겐신 과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라이벌 매치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천하통일을 둘러싸고 내란이 거듭되는 시기 북부지방의 두 강자들이 맞붙었다. 가이의 호랑이와 에치고 용의 대결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의 켄신의 라이벌 매치가 시작된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이름부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겐 넘기면 겐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찌 보면 이때 당시 최강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다면서요. 최선 후계자가 아니었다는 점. 약간 밀려 그렇죠. 있다는 점. 다들 아버지한테 좀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천덕꾸러기였죠. 예. 아하.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뭐 13살, 15살 뭐 이럴 때 네. 군대를 지휘해서 승리를 거둬요. 어. 그러니까 정말 실력으로 밀고 나와요. 어허. 근데 공통된 게 또 형들이 좀 시원찮아서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집안 내력, 역사는 뭐 각자 다르게 살아왔지만 비슷한 흐름이었네요. 환경은 좀 비슷했었어요. 아마 서로 짜증났을 거예요. 뭐 정말 비슷하잖아. 자기랑. 쟤는 왜 이름도 그렇고 아, 근데 뭐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딱 저 두 사진만 봤을 때는 네. 일단 신겐은 좀 더 저돌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겐신은 아이 그러지 말자. 약간 이런 유한 성격을 갖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그동안 도사가 다 된 줄 알았던 역시 허가 있군요. 허가 실실이 있네요. 반대입니다. 어허. 오히려 신겐이 약간의 차분한 스타일인가요? 둘 다 이제 전국 시대 최고의 전술과 최고의 무장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어허. 신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조직력, 네. 팀플레이 그리고 전략도 잘 짜요. 어허. 전국시대 전략이라는 건 뒤통수 치고 쏘기고 사기치고 뭐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하는 전략이지 반드시 전쟁 이것만이 아니에요. 네네. 이런 스타일이고 오히려 겐신은 의리의 사나이 스타일. 그래도 겐신하고 약속을 하면 믿어도 된다. 오. 신겐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고. 약속과 약속을 뒤집은 사람. 근데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앞에 이 서술이 붙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겐신이 에치고의 용이라고 불렀고요. 네. 그다음에 신겐을 가이의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용호 상박이라는 말이 딱 여기 지금 들어맞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이름이 불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케다 신겐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오른 직후에 네.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다케다 신게는 나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였다. 미카 타카하라 전투에서 나는 그에게 패배하고 도망가면서 말 위에서 변을 지를 정도였다. 우와, 도쿠가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정말 존경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 전투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을 배웠다. 그때의 패배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는지 모른다. 다케다 신겐, 그는 나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우와. 아니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 대충 그냥 뭐 여러 가지를 접한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 했을까 싶을 정도이고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설이 있어요. 아, 저게 이것도 정말일까?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극찬 중에 극찬이고 본인을 완전히 밑으로 놓는 이야기였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뜻이겠죠. 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로 좀 올라왔다 싶으면 사실 백성들에게도 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칭찬은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전투, 그다음 뭐 마음가짐, 백성을 대하는 자세, 정치 모든 걸 잘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다케다 신겐이 다스리던 그 지방이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대요. 어허. 대단히 척박한 땅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케다 신겐은 농민들이 식량 생산을 해야지 전투가 가능하다. 즉 포커스를 일단은 도국강병을 맞춰야 된다는 어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노역 같은 거에 좀 해자를 만든다든지 성을 만든다든지 일단 이런 노역을 전면 중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한테 세를 거둘 때 이때까지 7대 3으로 해서 영주가 7을 가져갔는데 7을요 예. 농민이 생산한 건데. 예. 근데 다케다 신게는 이걸 5대 5로 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종신계약하지. 이렇게 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건 뭐 하늘에서 내린 하늘이 내린 그렇죠. 사람이죠. 예. 이때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 네. 다케다 신겐만 이런 게 아니고 메인 이벤트 올라온 사람들 이거 다 했어요. 나중에는 이거를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승부가 걸려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게임을 해보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정을 먼저 잘 해놓지 않으면 전쟁 몇 번 하다가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막 반란 일어나고 장수들의 충성심 떨어지고 그럼 이도저도 아닌 게 돼서 다시 돌아와서 내정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게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내정만 하다 있으면 옆에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죠. 식량이 쌓여 있고 돈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 털어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때의 딜레마 그대로예요. 게임하길 잘했어. 신겐이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은 표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두렵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손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춘추 전국 시대에서 싸워서 무력으로 그냥 부딪히면 이겨도 내 손실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예요. 최선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어 제끼면서 옆에 있는 작은 중소 가문들을 이제 막 먹어 삼켜요. 흡수하는 네. 거죠. 네. 결국 신한호국을 거의 먹어서 가이와 신한호를 합친 이제 2개의 번 정도 되는 걸 가지게 돼요. 원래는 한 개 지역을 통합하고 있었던 다이묘였는데 이걸 2개 단위로 넓히게 되는 거군요. 이 정도 되면은 다케다 신게는 굉장히 따뜻한 남자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야무진 착각입니다. 그래 또? 전국 시대의 리더는 덕만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전국 시대의 리더는 잔혹함도 겸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2개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게 못 예, 올라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호국을 통합할 때 여러 군소 국가의 이제 경고장 같은 걸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쪽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약 3천 명의 포로들을 학살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항하다가 포로가 된 곳에 여자와 아이들은 무조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전쟁사 시속. 하면서 정말 예전부터 쭉 배워왔지만 이게 결국은 넓히기 위해서 제국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나에게 들어오면 너희들 다 인정해 줄게. 대신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차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절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4,000년 동안 전쟁 스타일이 늘 이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는 난 학살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항복을 얻게 한 방법이다. 그래서 잔혹행위를 하죠. 네네. 근데 그 말도 뭐 그 시대에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정말 아무도 안 와요.
잘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그래서 일본 전국 시대는 늘 이런 식이죠. 저 사람이 의리를 지켰느냐 신용을 지켰느냐가 아니고 의리로 자기 편 삼을 사람을 의리로 삼았느냐, 의리를 뒤통수 칠러한테 의리를 걸었다가 뒤통수 맞았느냐, 늘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론적이에요. 어찌 보면은 좀 극단적인 합리성을 가진 성격이다. 줄타기를 잘해요. 근데 결국은 사회가 험악하면 모든 게 합리화돼요. 이게 지금까지 다케다 신겐을 좀 알아봤다면 라이벌이죠. 네네. 겐신. 우에스기 겐신은 어떤 성격을 좀 가졌을까요? 여지껏은 다 똑같았거든요. 싹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는 교주 같다고 그래요. 교주요? 예, 나중에 이제 승복도 있고 하긴 나중에- 그 초상화 네. 보니까 승복 네, 입고 있는 잠깐 거. 절도 했었고 나중엔 또 자기가 뭐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양반. 결혼도 안 하고 또 되게 도덕적인 거 의리 이런 거 되게 중시했대요. 이건 신겐과 좀 반대되는 의미가 좀 있네요. 호조 우지야스가 네. 겐신을 칭찬을 해요. 신겐과 노부나가는 겉과 속이 항상 같지 않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겐신은 보증을 선다면 백골이 되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러나 겐신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호조예요. 네. 이 말도 정말 존경해서 한 말인지 전략적으로 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켜 세워주면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니까 추켜 세워주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쟤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을. 그래도 뭐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 어쨌든 성격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랐다. 그러니까 이 둘이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네. 뭐 유명한 일화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둘이 여러 차례 싸워요. 신겐하고 겐신하고. 근데 전투 중에 신겐이 한 번은 염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염전. 예, 그래서 중요한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돈을 떠나서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때 겐신이 신겐한테 소금을 보내줍니다. 이해가 잘 안 이건 뭐야? 가잖아요. 그렇죠. 겐신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비록 전쟁 중이라도 백성들은 적이 아니다. 아,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보내줬다고. 이게 이 일화가 겐신의 성품을 칭송한 아주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근데 그 또한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백성을 그렇죠. 조금 백성을 위하는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근데 물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떤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뭐 비슷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얘기는 나오지만 굳이 여기서 용호상박이다, 뭐 절대적인 라이벌이다라고 할 만한 이유는 잘 못 찾겠거든요. 왜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교토에 있던 쇼군이 네. 자기가 권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장을 불러들이려고 그랬어요. 옛날 온인의 난 스타일처럼. 근데 보니까 제일 싸움 잘하는 게 전에 셋일 거예요. 쟤네 셋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교토에 와서 직접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편지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뭐 이렇게 오라. 그랬더니 서로 자기가 간다고 이제 싸움이 난리가 난 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떠나면 누가 또 칠 거 아니에요. 뒤를 치죠. 그러니까 얘들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이렇게 왔을 텐데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비울 수가 없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2개를 먹으면 그 동네에서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앙까지 치고 나가려면 3개는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은 좀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겐신은 호조를 땅을 욕심을 내요. 신겐은 겐신 땅을 욕심을 내요. 호조는 다 안 뺏기고 서로 밀어줘요. 이러면서 셋이서 뺑뺑 꼬리 물고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셋이서 거기서 뒹구는 동안에 노부나가는 어서 내가 열심히 커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셋이 물고 있는 바람에 승부가 나요.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역사에 F는 없지만 이 셋 중에 하나만 치고 나왔어도 일본의 그러니까요. 역사는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먹어서 이 중에서 내가 커지자 이 과정에서 겐신과 신겐의 대결이 벌어져요. 호조는 이제 눈치 보고 있고 이쪽에 아우 이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지야스를 제외한 강자들 겐신과 신겐이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투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특집 때문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이세환의 무기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무기 먼저 만나고 가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5세기 중반부터 일본은 100년이 넘는 내전을 치릅니다. 20개가 넘는 지방 영주들과 사무라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시기였죠. 이른바
일본 전국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전국시대에 쓰였던 냉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시대 무렵부터 일본 도검의 대세는 카타나였습니다. 칼날의 길이는 70cm 정도로 일반화되었죠. 하급 무사에서부터 고급 지휘관까지 대부분 카타나를 사용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보통 사무라이들이 긴 칼과 짧은 칼을 함께 휴대하는데요. 이 짧은 칼은 와키자시라고 합니다. 골목같이 좁은 곳에서는 이 와키자시가 의외로 쓸모가 있었다고 하네요.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도 이 와키자시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화산지대였기 때문에 철광석보다는 사철이 풍부했습니다. 사철은 일반적인 철광석에 비해 불순물이 많고 질이 낮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술자들은 철을 길게 뽑아 접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 성분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 방법을 접쇄식 제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탄소 함유량이 다른 여러 종류의 철을 포개서 카타나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다마스커스 강과 비슷한 제조법이었죠. 전국시대 당시 일본에는 다양한 창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은 일본어로 야리라고 하는데요. 가마야리는 창날 부분에 낫이 달려있는 창입니다. 낫이 한쪽 또는 양쪽에 붙어 있었죠. 가마야리는 주로 말을 탄 부장들이 사용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수였던 가토 기요마사도 이 가마야리를 사용했죠. 일반 병사들에게 가장 흔한 창은 스야리였습니다. 전체 길이 3m에 무게는 3kg 정도인 일반적인 창이었습니다. 가장 하급 병사에게 대량으로 지급된 무기였죠. 반면 나가의 야리, 즉 장창은 전국시대 때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보통 나가의 야리의 길이는 약 5에서 6m 정도였습니다. 전국시대 때 하급 무사, 즉 일반 병사 집단을 아시가루라고 불렀는데요. 특히 장창을 휴대한 아시가루는 전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전국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장창 부대 3천이 1만의 보병 무대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스위스 용병이나 스페인 테르시오의 파이크를 연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오미야리는 거대한 직선날을 가진 전국시대 특유의 창입니다. 날이 거대한 만큼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날 중앙에 음각을 팠습니다. 대단히 박력 있게 생겼기 때문에 상대는 큰 위협을 느꼈다고 하네요. 날의 무게를 이용해서 상대의 갑옷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의 다리를 공격하는데도 아주 쓸모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치명상을 입힌 창으로도 유명합니다. 독특한 장병기로는 나기나타와 나가마키가 있습니다. 둘의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나기나타는 칼날의 길이가 70cm, 자류의 길이가 약 150cm였습니다. 특히 기마전에서 기수가 사용해 큰 효과를 보았죠. 하지만 전국시대에서는 아시가루의 창을 이용한 집단전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점차 주요 무기의 위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여인들의 호신 무기가 되죠. 나기나타의 확대형인 나가마키 역시 창을 잘 다루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보조 무기인 셈입니다. 이상으로 전국시대에 쓰였던 냉병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치열한 일본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용호 상박의 대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중세와 근세 사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레판토 해전 직전입니다. 아 그때 유럽에서도 한참 막 어떤 세를 넓혀가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총 생기기 나오고 시작하는. 대포 나오고 이제 장창병들의 시대가 끝났지만 네. 보병의 시대로 전개되던 시절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전쟁 또한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나요? 그러니까 중세와 근세의 전술과 무기가 뒤섞인 그런 형태. 조금 느리네요 이쪽이. 그렇죠. 유럽에 비해서는. 예, 그러니까 가신단뿐만 아니라 사무라이들도 등장을 하고 이 사무라이들도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무라이가 아니라 하급 사무라이, 상급 사무라이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뭐 닌자도 나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닌자 하면은 검은 복면 딱 쓰고 이렇게 예, 여기다 그다음에 보자기 뭐- 쓰고 이렇게 나뭇잎망을 들고. 예. 그거는 닌자가 아니에요. 그거 도둑놈이에요. 그 닌자가 뭐 가서 뭐 정보를 펴고 뭐 암살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닌자들은 상인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상인으로 위장해서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정말 많았고 닌자가 만약에 무기를 써야 될 때는 죽는 상황이래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 드러나지 않는. 예, 그리고 제대로 학업무사조차 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닌자가 됐을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무기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고가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 그 무기를 갖추는 것조차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뭐 영화에서 뭐 표창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표창 던지는 그 상황까지 오면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 그거 던지고 나서 나중에 주스러 갔다고 이제. 아이고 아까운 거.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예전에는 왜 또 그러고 기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사나 기사가 가면 졸졸졸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테르시오 같이 이제는 병사들이 집단으로 조직화돼서 싸우는 그런 그래서 아시가루라고 해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잡병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 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들이 무기를 그러니까 일원화된 무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싸우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마디로 전국 시대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지나간 다음 군제 개편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좀 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겐신과 신겐 남과 북이거든요. 신게는 이제 에치고와의 접경지대였죠. 이 가와나카지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와나카지마가 신겐과 겐신 둘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한 5차례인가 6차례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4번 붙었다, 12번 붙었다 온갖 소리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5번이 제일 정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지전도 있긴 했겠지만 딱 전쟁이라고 붙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 5번 정도. 그렇죠. 저게 이제 사실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일본이 저 중부지방하고 산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산이 또 되게 가파릅니다. 일본이 의외로. 지금 정확하게 니가타인데 양쪽이 다 절벽이고 중간에 넓은 분지가 있어요. 그것도 가운데로 강이 흘러서 북쪽 강, 남쪽 강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거기서 만나게 되는 네. 거죠. 딱 네. 중간에다가 강이 있으니까 겐시는 북에서 내려오고 신게는 남쪽에서 올라가고 실제로 큰 전투는 안 벌이고 거의 이렇게 건너편에서 보고 우아우아 하다가 뭐 이러고 가다가 네. 이제 드디어 저기를 먹어야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여기를 먹어야 된다. 네. 승부가 나야죠. 예, 그래서 4번째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한번 뭔가 승부를 내자. 그래서 이제 극적인 전투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1561년 8월의 일인데 양쪽이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 왔습니다. 켄신이 1만 3천, 우와. 신겐이 2만 병력. 우와. 그야말로 전국 시대 초반을 장식하는 대회전.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이제 만 단위로 나오면 이제 이건 큰 거예요. 엄청 크죠. 동네 패싸움 수준이 아닌 와. 그야말로 정규군끼리의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정확히 기록이 없어서 약간 추론이 들어가야 돼요. 몇 가지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일단 특징이 뭐냐면 겐시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신게는 남쪽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최초 이제 진지를 하는데 가운데 그 강을 두고 신게는 북쪽 산자락에 진지를 설치하고 네. 겐시는 남쪽 산자락에 진지를 설치해요. 네. 이상하죠 이거. 북에서- 오히려 겐신이 북에 있고 신겐이 남에 있는데. 신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산자락에 진영을 두고 겐시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남쪽에다가. 산자락에 해서 이렇게 반대편에 이제 진영을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상 보면 신게는 넘어오는 산을 막는다라는 느낌이었고 겐신도 밑에서 넘어오는 산을 막는다는 느낌이었는데 서로 반대로 가 있는 거네. 그게 아마 추측건데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퇴로를 끊고 뒤에서 치자라는 개념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서로의 퇴로. 예,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오겠지. 나 이번에 끝낸다고 갔더니 걔도 없어. 쟤는 난 너 이번에 승부 낸다고 절로 갔을 수도 있어요. 이 집이 아닌 개배가 되거든요. 나도 너를 만나러 갔는데 너도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거듭 가고 꼴이 말씀드리지만 됐네요. 둘의 생각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와.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그러니까 더더욱이 승부가 궁금해요. 재밌다. 신게는 북쪽에 주둔하고 겐시는 남쪽에 주둔했어요. 네. 근데 저기 오른쪽부터 저기 파란 점 보이는 거 보이죠? 네. 동그라미. 네. 저게 원래 신겐이 만들어놨던 요새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랬던 것 같아요. 겐시는 저 동그란 파란 점이 원래 신겐의 요새니까 그 근처로 간 얘들은 거군요. 우리가 북쪽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뒤를 그래서 뒤를 치자.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산자락 뒤에 숨어서 개를 치려고 그러네. 기다리고 있었고 딱 그 요새에선 보이지 않는 산 뒤쪽에서 그렇죠. 자리 잡았네요.
신계는 신계대로 이놈이 북쪽에서 내려올 거다. 그래서 북쪽에서 치려고 올라갔는데 저 남쪽에 가 있는 거죠. 아, 지나가면 그 뒤를 잡겠다라고 하고. 아니요, 그 위쪽에 겐신의 기지가 있었거든. 아, 반 똑같이 똑같은 그렇게 한 생각한 거군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신겐이 빨리 자기 원래 기지였던 카이지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 빨리 이동해서. 들어가면은 겐신이 그 뒤에 지금 산책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는 기발란 작전을 써요. 신겐은 원래 유명한 게 기병이 유명해요. 어. 네. 다케다 신겐의 기병대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 그러면 기병이 있는 군대는 어디를 싸움터로 좋아할까요? 평지요. 평지. 그렇죠. 병력도 자기가 많죠. 네. 그래서 강 중앙으로 딱 나갔어요. 저. 아. 아, 뒤에 너도 배수진을 얼른 치고. 나와라. 어. 나와라. 거기 있는 거 알아. 뒤에 있는 거 알아. 뭐 이렇게 된 거 붙자. 넓은 데로 나와라. 싸우자. 이렇게 딱 나갔어요. 라고 보이게 하려고. 어. 실제로는 8,000명만 데리고 나갔어요. 아, 10,000명 이상을 숨겨놓고. 그리고는 그 산자락을 넘어서 뒤로 가서 그 뒤를. 기지를 쳐라. 이런 작전을 그래서 별동대가 뒤로 돌아가는 거죠. 기가 막힌 전략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허에 허를 찌르는 거야. 그러면 신기는 이렇게 전략을 썼는데 겐신은 지금 계속해서 그 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겐신은 군대를 끊고 벌판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싸우겠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고. 네. 아니에요. 겐신도 보통은 아닐 거예요. 신겐이 이런 전략을 썼으면 겐신도 이해 못지않은 전략을 쓰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재밌어. 눈치를 재밌어. 딱 챘지. 이것들이 밤에 나를 야습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9월 10일 새벽에 안개를 틈타서 켄신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신겐 코앞까지 갑니다. 아, 뒤로 돌아오는 적이 아직 오기 전에 전부대를 끌고.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다케다 신겐의 부대 절반 12,000명은 겐신 기지를 기습하러 가고 있었고 겐신 부대는 또 야음을 타서 다케다 신겐 야, 앞으로 가고 재밌어. 있었던 아니 이마저도 똑같아요. 재밌어. 게다가 이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신겐의 병력이 더 많았고 유리했고 야습까지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겐신의 주력 부대가 더 강해졌어.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 다케다 신겐은 다 진을 펼치고 저기서 이제 올 자기가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개가 샥 거치니까 웬걸 바로 앞에. 겐신의 12,000명이 앞에 딱 이야. 나왔어요. 다케다 신겐이 평생에 제일 많이 놀랬대. 어. 놀라죠. 화들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병력은 이미 저 뒤에 간 병력은 나와서 쫓아오기엔 이미 늦어버렸고. 아니죠. 쫓아오고 있겠죠. 걔들도 바보가 네.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겐신이 얘도 모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합류하게 되면 자기는 양쪽에 앞뒤로 껴요.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판에 승부를 그렇죠. 내야 돼요. 전면 돌격. 그렇죠. 그래서 소부대로 해서 돌격을 시키는 거예요. 다케다 신게는 올 때까지 버텨야 버텨야 돼요. 돼요. 순간적으로 군대를 양익으로 나누고 어. 막는 거죠. 하깃진을 쳤다고 그러는데 네. 네. 양익으로 나누면 양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이렇게 감싼다. 감싸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겐신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양면 협공을 당하니까 정예 부대를 해서 다케다 잡겠다고 돌격을 시켜요. 아예 뚫고 나가게. 뚫고 나. 진짜 말 그대로 필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네요. 그 쌀벌인 거예요, 이게. 이랬는데 이 주먹이 신계를 뚫고 잡아야 되니까. 야, 이 재밌다. 오랜만에 끓어오르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나요?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네. 바로 이때 타이밍이 또 딱 맞아 떨어지게 신겐의 별동대가 도착을 합니다. 야, 여기서 도착을 했구나. 예. 상황이 역전됐군요. 여기서 켄신은 더 이상 싸워봤자 무익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후퇴해야 하나요? 젠코치 평야로 전면 철수를 해요. 2시간 올 때까지 한 2시간 정도에 네. 다케다 신겐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고. 겐신도 정말 들이쳤는데 신겐도 만만치 않으니까 맞아요. 버틴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우에스기 겐신이 말 타고 들어가서 다케다 신겐을 직접 한번 쳤다. 어. 그랬더니 신겐이 칼로 뭐 부채인가로 아, 막았다. 부채로 막았다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겐신이 한 게 아니라 겐신 부하가 했다라는 게 요즘은 정설인데 아무튼 다케다 신겐 코앞까지 가기는 가기는 갔지만 이 아저씨도 막았다는 거야. 버텼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신겐이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별동대가 오는 순간 겐신은 여기서 타임아웃.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강을 또 건너서 올라가야 돼요. 강이 2개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얘들 또 쫓아가죠. 어. 그래서 강을 건널 때 겐신 부대가 뒤에 처진 애들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스코어로 할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끝났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겐이 어떤 면으로 이긴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결국 시마노를 신겐이 차지하긴 해요. 결국은 퇴각을 한 건 그렇죠. 네. 갱신이니까. 전투로 보면 무승부인데 결국 이 지역을 신겐이 장악한 건 맞아요. 육군이 밟으면 그게 내 땅이다라는 말인데 땅을 밟고 서 있었던 거는 신겐이었기 예. 때문에 네. 그리고 둘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 붙어요. 너무 소모가 컸긴 했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야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좀 유치한 질문일 수가 있는 게 어찌 보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또 인정하게 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얘도 나와 비슷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냥 합치면 안 돼요? 합치면 안 돼요? 그게 문제지. 아니 용과 호랑이가 어떻게 한 땅에서 왕좌를 같이 나눠 갖고 사냐고요. 아마 얘들도 그랬을 거야. 왜 하늘이 주유를 냈으면 뭐 제갈량을 왜 냈냐 이 소리인데 둘은 아마 자면서 무지하게 욕했을 거예요. 왜 쟤가 내 옆에 있냐. 욕하면서도 뭐 인정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금도 보내주고 했겠죠. 정말 영화 한 편을 순식간에 리뷰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재밌는 전투였는데. 그럼 이제 이 앞으로는 이제 대규모 회전이 더 이상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투가 끝난 거예요? 아니죠. 이제 전국시대 앞으로 빵빵하게 남았죠. 이제 문이 열린 전쟁의 서막이 열린 전국 시대 초반에 가장 결정적인 전투 하나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늘 스토리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은 네. 연도상으로는 요 앞에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건데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이걸 먼저 했어요. 아 지금 이 전투가 단순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내막이 있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토 주변에서 세력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그래서 둘이 급했던 거야. 서로 지금 쪼고 있었는데 누가 지금 뭔 일 처리게 생겼잖아요. 큰일 났다. 빨리 승부를 내고 궁금해. 나가자 그러다가 둘이 궁금해. 영화 2편 빨리 시작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 드디어 저희 다큐멘터리 전쟁사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화끈하게 100회니까 미래로 가봅시다. 스카이넷으로 갑니까? SF 영화 속 무기와 로봇들이 현실로 등장했다.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판 전쟁 이야기가 펼쳐진다. 100회 특집 미래의 전쟁. 전쟁이라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죠. 핵 무기가 아니라 핵 에너지를 어떻게 무기화하느냐. 전열화학포라고 뭐 레일건이라고 하죠. 레일건. 물리학을 뒤집을 정도로 이게 그 먼 거리를 곡선을 안 그리고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EMP 팔을 비행체에서 밑으로 쭉 깔고 가요. 투사하면서 우와. 지나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젠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